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황센터 최유정입니다. 우리 시장 동력이 부족한 모습입니다. 뉴욕 증시와 대비되는 흐름 가져가고 있는데요. 간밤 뉴욕 증시는 FOMC를 앞두고 3대 지수 1% 넘는 강세로 장을 마쳤습니다. 최근 낙폭이 컸는데요. 그에 따른 저가 매수세가 유입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S&P 500 지수 11개 섹터 모두 올랐고요. 또 빅테크주들도 강했습니다. 다만 테슬라는 5% 가까운 낙폭을 보였는데요. 테슬라의 오랜 파트너인 파나소닉이 올해 3분기 일본 내 배터리 생산을 줄이고 연간 전망치도 축소한 영향으로 풀이가 됩니다. 이는 전기차 수요 둔화에 대한 투자자들의 우려로 이어지고 있는데요. 오늘 국내 2차 전지 관련주 일제히 부진한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 LNF는 오늘 52주 최저가를 기록했고요. 에코프로 BM 그리고 포스코 홀딩스 등 2차 전지 관련주 일제히 파란불 켜내는 모습입니다. 오늘 양시장 빨간불 켜면서 출발했으나 이내 하락 전환하면서 현재는 낙폭을 키워가는 모습입니다. 오늘 특히나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들어오지 않고 있고요. 코스피는 외국인이 7거래일 연속 매도 행진을 이어가는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보다 자세한 지수 상황 코스피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오늘 하락하는 종목의 수가 상승하는 종목의 수의 절반이 채 되지 않는 가운데 시가총액 상위 종목 10위까지 살펴보면요. 대부분이 파란불 켜내고 있고요. 네이버만이 빨간불 켜내는 모습입니다. 네이버 클라우드는 어제 기업용 생산형 솔루션을 개발한 바 있죠. 네, 오늘 지수 살펴보면요. 코스피는 2318선에서 시작해 이내 하락 전환하면서 계속해서 낙폭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는 1.37% 빠지면서 2300선도 붕괴가 된 모습입니다. 2278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수급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개인만이 매수세 보여주고 있지만 역부족이죠. 오늘 개인, 대형주와 제조업 쪽에서 강한 매수 흐름 가져가면서 현재 3,899억 원 담아내는 모습입니다. 기관 오늘 장 초반까지만 해도 매수세 보였는데요. 현재는 매도세로 전환한 모습입니다. 기관 오늘 645억 원 덜어내고 있고요. 외국인은 3,510억 원 덜어내면서 7거래일 연속 팔자세 보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역시나 오늘 지수 흐름이 좋지 않습니다. 코스닥 오늘 상승하는 종목의 수가 하락하는 종목의 수의 약 4배가 채 되지 않는 모습입니다. 오늘 시가총액 상위 종목 10개 중에서 알테오젠과 레인보우 로보틱스만이 빨간불 켜내고 있고요. 알테오젠은 바이오 기업 브랜드 평판 1위를 한 바 있고요. 로봇 관련주는 어제부터 좋은 상승 탄력 받아가는 모습입니다. 오늘 지수 살펴보면요. 코스닥은 758선에서 시작해 계속해서 낙폭을 키워가는 모습입니다. 오늘 2.5% 넘게 빠지면서 현재는 740선도 붕괴된 모습입니다. 이어서 수급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닥 수급 4거래일 만에 포지션을 정반대로 바꾼 모습입니다. 코스피와 마찬가지로 개인만이 매수세 보이고 있는데요. 오늘 개인은 제조업 쪽에서 강한 매수 흐름 가져가면서 3천억 원 넘게 담아내고 있습니다. 기관 오늘 금융투자 쪽에서 대거 팔아내는 모습이고요. 현재 988억 원 팔아내는 모습입니다. 외국인 역시 오늘 2천억 원 넘게 덜어내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섹터별 흐름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승하는 섹터 화장품 관련주입니다. 화장품 업계가 실적 부진과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라 제품 가격을 인상한다고 나섰습니다. LG생활건강은 11월 1일인 내일부터 일부 제품의 가격을 평균 4%에서 5%까지 인상한다고 밝혔습니다. 소비가 위축된 부분을 단가를 올려서라도 만회하겠다는 전략입니다. 또 아모레퍼시픽도 이미 인상을 단행한 바 있는데요. 아모레퍼시픽 오늘 장중 15%까지 오름세 보였는데요. 현재는 상승폭 일부 줄여가면서 9%대 빨간불 켜내고 있습니다. 마녀공장 역시 오늘 장중 23%대 오름세 보였는데요. 현재는 16%대 빨간불 켜내면서 29,75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뷰티 스킨 오늘 상한가에 진입했었는데요. 현재는 상한가 풀리면서 22%대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하락하는 섹터 LPG 관련주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제 유가가 3주 만에 최저치로 떨어졌습니다. WTI는 82달러대까지 내려왔고요. 또 세계은행이 발표한 원자재 시장 전망에서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충돌이 원자재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당장은 제한적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유 공급 차질 우려가 완화되면서 국제 유가도 떨어지는 모습이고요. 관련주들 일제히 파란불 켜내는 모습입니다. 살펴보면요. 오늘 흥구석유 11%대 낙폭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날 흥구석유는 22%대 강세 보이기도 했었습니다. 이어서 중앙에너비스 역시 어제 외국인들의 매수세에 23%대 강세로 장을 마쳤는데요. 오늘은 9%대 하락세 보이면서 23,550원에 거래되는 모습입니다. 이상 오늘장 시황 살펴봤습니다. 남은 오후장도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현명한 투자 전략 세워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시황센터 최유정이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을 돌아보고 내일을 준비하는 오늘장 내일장 일부 시력의 백선혜입니다. 이제 기대를 해볼 만한 부분은 헬로윈 휴가뿐일까요? 10월 31일이 지나고 나서 11월부터 다음해 노동절 전까지는 증시가 상승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 증시 오랫동안 그래도 상승세를 보여줬는데 다시 또 모두 연초 수준으로 돌아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이제는 기대감에 기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어떻게 대응 전략을 짜면 좋을지 저희 방송과 함께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방송은 유튜브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라고 검색하시면 저희 방송과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요. 실시간 채팅에도 많이 참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10월의 마지막 거래일입니다. 오늘장 내일장 1부는 본격적으로 출발하겠습니다. 네, 시시각각 변하는 시장의 이슈와 주가의 변동성에 투자 전략을 업데이트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골드스타의 황태규 대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대표님과 이야기 나눠볼 뉴스 화면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의 뉴스입니다. 서울경제신문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건전재정은 미래 세대에게 감당하기 어려운 빚을 넘겨주지 않기 위한 것이라며 재정 건전화 의지를 밝혔습니다. 이어서 경제가 어려울 때일수록 어려움을 더 크게 겪는 서민과 취약계층, 사회적 약자는 더욱 두텁게 지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관련해서 오늘 저출산과 AI, 바이오, 우주항공 섹터 내에서는 차별화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네, 오늘 오전이죠. 윤석열 대통령은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과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해서 시정연설을 가졌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내년도 계획에 대해서 2005년 수준으로 2.8% 정도로 사용을 하겠다고 밝혔는데 이 예산안의 주요 골자부터 살펴봐야겠네요. 네, 일단은 뭐 예산의 금액에 대한 편성이 좀 줄어든 부분에 좀 초점을 맞출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이러한 부분에서는 뭐 당국에서는 경제 성장률 자체가 OECD 타 국가들에 비해서 견조한 성장세를 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보자면 최근에 이제 금리가 많이 올라갔죠. 그래서 이제 고금리에 대한 상황에서 기업의 파산 그리고 개인의 회생 등이 이제 문제가 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이제 기업의 재투자 부분에 대해서 영향을 많이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고용률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자, 그렇게 된다면 세금 납부에 대한 여력도 당연히 떨어지기 때문에 예산안 같은 경우도 줄어들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와중에서 또 어떻게 보면은 한편에 핀셋 전략으로 해서 키울 수 있는 산업이라든지 육성해야 될 수 있는 산업 같은 경우는 그래도 지원을 좀 하겠다라는 이제 의지가 좀 들어있는 부분이 아닌가라고 좀 볼 수 있겠고,
이러한 부분에서 이제 첫 번째로 이제 시정 연설 시에 이제 언급한 부분을 간추리다 보면 저출산에 대한 문제가 있을 수 있겠고요. 그리고 원전 그리고 방산 이쪽으로 좀 포커싱이 좀 맞춰집니다. 최근에 그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과 중동 분쟁 같은 경우가 그 방산주에 대해서 모멘텀이 굉장히 많이 활성화되어 있는 상황이고 실질적으로 포탄이라든지 총알이라든지 이런 미사일 같은 경우에 대해서도 수요와 공급 차원에서 우리나라에서 생산해서 해외로 수출하는 그런 모습들도 연출되고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우리나라가 전 세계 이제 K 방산이라고 표현을 할 수 있겠는데 이쪽에서 좀 두각을 나타내고 있지 않은가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한 이제 바이오에 대해서도 언급을 좀 하셨는데 고령화가 되면서 헬스케어에 대한 부분, 자 그리고 이제 양자 쪽에 있어서도 그 초고도 기술 AI 쪽이죠. 이쪽으로도 신성장 원동력이기 때문에 고기술력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이제 지원을 해서 육성을 해야 된다는 입장을 좀 밝혔습니다. 자, 또 하나는 이제 우주 항공 같은 경우가 이제 방산 쪽과 이제 어느 정도 부합이 되는 측면에서 성장세를 이루어질 수 있겠다라고 보이기 때문에 투자 포커스를 이쪽 방면으로 한동안 좀 움직이지 않을까라고 싶습니다. 네, 일단 내산한 자체는 축소가 됐습니다. 그런 속에서도 약자 복지를 우선적으로 강조를 했습니다. 복지와 보건 그리고 고용 예산 올해보다 7% 정도 증가할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다면 관련해서 어떤 섹터들이 수혜를 받게 될까요? 실질적으로 모든 산업에 대한 근간은 인구 성장에 대해서 밀접한 관련이 있죠. 인구 이제 사회 구성원 자체가 경제 활동을 해야지만이 그래야지만 고용률이 높아지게 되고 전반적인 산업에 대해서 성장세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인데. 이런 부분에서 증시 관점에서 봤을 때 실질적으로 고용과 보건복지 관련해서도 이제 좀 제한적인 흐름은 좀 나올 수 있겠다 싶습니다. 이러한 부분에서는 일단 뭐 고용 부분에서는 취업 관련한 상장사죠. 뭐 예를 들자면 뭐 원티드랩이라든지 사람인이라든지 윌비스 뭐 이런 종목군들이 있을 수 있겠고요. 자, 그리고 이제 경제 생활을 기반으로 하는 그런 신용평가, 뭐 대출받고 못 갚는 상황이 있다 보면 신용등급에 영향을 미치고 다시 채권을 회수하는 뭐 그런 이제 일들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SCI 평가 정보라든지 고려 신용 정보 이쪽으로도 증시와 반대 방향 역행하는 반사이익으로도 볼 수가 있겠다는 측면입니다. 네, 일단 모든 산업의 근간은 인구 성장률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사실 섹터별로 차별화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데 엔젤 산업 관련주들은 그래도 강보합권 정도에는 들어가 있습니다. 오늘 시장 상황을 고려하면 그래도 상승세가 좀 탄탄하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만 2세 미만의 영유아 입원 진료비가 내년부터 무료가 된다는 소식 속에서 지금 좀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2025년은 우리나라가 초고령화 사회를 진입하게 되는 시기인데 그럼 관련해서 뭐 저출산과 뭐 고령화 이런 것과 관련한 섹터에는 어떤 전망이 예상되고 있나요? 일단은 그 산업의 근간에 인구 구조에 있기 때문에 생산 가능 인구가 이제 50대 이하죠. 20대, 50대까지 뭐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런 현재 시점에서는 뭐 대한민국의 인구 구조가 아직까지는 생산 가능 인구에 대해서 밀집 분포가 되어 있기 때문에 피부에 와닿지는 않을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가까운 근시간 내의 미래를 봤을 때 10년 후로 봤을 때는 실질적으로 생산 가능 인구가 급감을 하게 되는 그런 이제 상황이 있을 수 있고, 더군다나 이제 인간이라는 그 생물 자체는 이제 뭐 시간이 많이 필요로 하겠죠. 성장하는 데 있어서.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인간을 대체할 수 있는 부분을 조금 포커싱을 맞춰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을 대체할 수 있는 로봇 산업이 계속적으로 좀 부각이 좀 될 수 있다는 생각이고, 이와 더불어서 저출산 관련과 인구 고령화에 따른 헬스케어 관련주도 관심을 좀 가져야 되겠다라는 생각입니다. 네, 로봇 산업과 헬스케어 관련주에도 한번 관심을 가져보면 좋겠다는 의미로 좀 정리를 해주셨고요. 그리고 다음으로 또 윤 대통령은 이번 예산안은 첨단 AI와 디지털 바이오, 또 양자 우주, 그리고 차세대 원자력 등에 대해서 R&D 지원도 대폭 확대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외적인 환경을 고려했을 때 가장 기대가 되는 섹터는 어디일까요? 성장세에 대한 기대가 얼마나 되냐라고 봤을 때는 그거를 맞추기는 쉽지가 않죠. 네. 다만 이제 방금 말씀하신 섹터 중에서도 근 미래에 대해서 가장 빨리 활동성 있는 시세에 대한 움직임이 좀 나올 수 있는 섹터라고 봤을 때는 저는 시간의 관점에서 가장 가까운 시일 내에 이제 인공지능과 양자 그리고 항공우주 쪽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뭐 실질적으로 국내뿐 아니라
글로벌에서도 성장세가 나타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 그동안에 20세기 이전까지는 이제 제조업이 경제 성장을 이끌었다면 21세기부터는 인공지능 로봇 산업이 플랫폼 사업과 겹쳐서 같이 성장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인공지능 그리고 양자 컴퓨터, 우주항공 섹터가 가장 빠르게 성장을 하지 않을까라고 이제 보고 있고 나머지 이제 말씀하신 이제 원자력 같은 경우는 기존에 이제 윤석열 정부가 이제 들어서고 나서 이제 바로 뭐라고 보면 정책적인 부분과 이슈가 되어서 큰 폭의 상승세가 있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추가적으로 원자력에 관련해서 수주에 대한 공시가 나온다 하더라도 주가의 움직임은 활발히 최근에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계속적으로 목격할 수 있어서 원자력보다는 저는 그 인공지능이나 양자 컴퓨터, 우주항공 쪽으로가 오히려 더 이제 성장세에 대한 발판을 좀 마련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인공지능과 양자 컴퓨터, 우주 항공 섹터 쪽이 조금 더 성장세에 대한 발판을 마련하고 있다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양자 섹터 내에서 주도주의 최근 주가도 좀 궁금하고요. 앞으로의 전략이나 뭐 전망 어떻게 짜야 될까요? 일단은 여러 가지 모멘텀이 좀 부여가 좀 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가장 최근에서는 한 며칠 전입니다만 EU, 유럽연합 쪽에서는 우리나라 유수의 이런 양자 기술을 가진 회사와 같이 공동 연구를 시작하자라는 얘기도 있었고 그리고 여러분들 알다시피 테슬라의 도조 그런 슈퍼컴퓨터에 대한 부분이 자율주행을 이제 계속 이끌어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양자 컴퓨터로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되는 그런 모습들까지 근시일 내에 계속적으로 이제 보여줄 수 있겠다라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이렇게 최근 증시 급락에 대비해서 양자 컴퓨터 같은 경우는 이런 업종 같은 경우는 하나의 테마로 또 볼 수가 있겠지만 굉장히 견고한 그런 상승세 그리고 증시 대비해서 견고한 하방 경직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향후에 증시가 바닥을 다진다면 이제 큰 폭의 이제 상승이 좀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향후에 바닥을 다지게 되면 큰 폭의 상승이 있겠다고 좀 짚어주셨습니다. 지금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된 이야기를 오늘 쭉 나눠봤는데 사실 오늘 시장 상황이 녹록지 않은 만큼 주가가 반응하고 있지 않다고 저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앞으로 추가 상승을 좀 기대해봐도 좋지는 않을까요? 어떠한 부분에서의 추가 상승을 말씀하세요? 섹터별로 봤을 때 증시 전반이 상황이 만약에 좋은 상황에서 이 예산안이 나왔다면 오늘의 이 상승이 좀 더 나타나지 않았을까 싶은데 사실 오늘은 이슈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차별화되게 움직이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오늘 증시 상황이 좋았다면 이 섹터들이 좀 더 활발하게 움직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는 말이죠. 그러면 일단 예산안에 나왔으니까 앞으로의 증시 흐름이 나아진다면 이 섹터들이 다시 또 빛을 볼 수 있지는 않을까요? 그렇다고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어제부터 나타났던 모습은 뭐냐면 지극히 제 개인적인 이제 분석에 의해서 여러 가지 이제 해외 매크로 변수라든지 국내 증시 이제 신용 잔고라든지 그다음 미수금 잔액 같은 여러 가지를 파악을 해보고 유가까지도 변동을 봤을 때 저는 개인적으로 코스닥에 대해서 하방 경직성을 760포인트에서 740포인트까지 봅니다. 여기에서 위아래로 이제 흔들어 주면서 네. 이란에 대한 리스크만 부각되지 않는다면 720포인트까지도 이제 볼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란에 대해서 이제 중동에 대해 분쟁이 좀 확전이 된다면 720포인트까지 마지노선을 좀 보고는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에서 지금 최근에 어제 미국 시장이 올랐고 어제 우리나라 로봇 시장이 좀 올랐습니다. 로봇 네. 업종이 올랐고 오늘 같은 경우는 화장품하고 그리고 피혁 제품, 의류 쪽 이쪽으로 이제 상승이 좀 나왔단 말이죠. 그 말은 뭐냐면 다시 얘기해서 너무 많이 싸졌기 때문에 너무 많이 내려왔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업종마다 순환매를 돌리면서 하방을 지금 만들고 있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까지 연계시켜서 봤을 때 물론 본인들이 보유하고 있는 업종 자체가 뭐 다른 뭐 철강 업종일 수도 있고 뭐 디지털 업종일 수도 있고 또 뭐 다른 부분이 있을 수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전반적인 업종 자체가 바닥을 다지는 구간에 들어와 있어서 순환매가 돌고 있다는 포인트가 어제부터 분명히 나타났기 때문에 네.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 이러한 오늘의 이슈가 되는 그런 이제 경제에 대한 이 루트를 이제 계획에 있어서 네. 만드는 부분에 있어서도 당연히 순차적으로 부각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네. 그러한 관점에서 저는 일단 오늘의 주제거리에 있어서도 충분히 양자 컴퓨터라든지 저출산 관련해서도 관심을 좀 가져주셔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순차적으로 바닥을 다져가는 구간이라는 점을 초점에 맞춰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된 내용 전반적으로 다뤄봤었는데 탑픽 종목은 어떤 걸로 가지고 오셨을까요? 저는 일단 양자 컴퓨터 관련한 종목을 좀 가지고 왔습니다. 엑스게이트라는 종목인데요.
VPN 방화벽 정보보안 회사입니다. 자, 그리고 SK텔레콤하고 양자 난수 생성기를 이제 개발했고, 실질적으로 증시가 안 좋을 때는 신규 상장하지 얼마 되지 않은 종목들이 탄력 있게 움직이는 모습들을 최근에 계속적으로 볼 수 있었죠. 그러한 부분처럼 엑스게이트라는 종목은 올해 초에 2023년도 초에 이제 상장을 했기 때문에 탄력 있게 움직일 수 있는 부분들이 좀 나올 수 있다. 그리고 증시가 그동안 과도하게 급락을 하는 그런 모습들이 연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방 경제성을 계속적으로 만들어주면서 차트를 일부분 계속적으로 박스권에 가두면서 주가 방어하는 모습들이 연출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현재 저 같은 경우는 이 엑스게이트라는 종목을 추천 매수가는 5,200원. 제가 원고 작성할 때만 해도 괜찮은데 조금 올랐네요, 다시. 네. 올랐는데 5,200원 정도로 봐주시면 좋겠고, 자, 손절가는 5,000원으로 잡아주시면 됩니다. 단기적으로 손절가 5,000원 잡아주시고, 목표가는 6,000원으로 설정을 해놨는데 실질적으로 봐서는 6,000원 이상까지도 움직일 수 있는 그러한 상황들이고, 오늘 장 개시하자마자 9시 3분에서 6분 사이에 SK텔레콤 관련해서 양자컴퓨터 관련해서 또 뉴스 플로우가 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관심 갖고 봐주셔도 되겠다, 무방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탑픽 종목으로 엑스게이트 짚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골드스타의 황태규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월간 증시 이슈를 체크하고 천만 개인 투자자 멘토의 비법 노트를 엿보는 코너입니다. 염불리의 촉으로 이 시간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염승환 이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사님 먼저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3분기 실적 시즌인데 사실 호실적을 보이긴 했지만 주가는 지지부진합니다. 특히나 10월 시장을 살펴보면 반등을 했더라도 채 하루가 가지 못하고 다음 날은 또 다시 또 약세를 보이는 모습이 나타나는데, 이렇게 10월 시장의 약세를 보이는 주요 원인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네, 생각보다 좀 증시 하락폭이 더 거세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오늘도 좀 급락을 하고 있는데, 일단 이제 고금리 고유가 강달러 현상이 계속 이어졌죠. 근데 물론 오늘은 좀 꺾였거든요. 꺾였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이 시장에 반영되지 않으면서 계속 시장 위축되고 있고, 또 거기에 이제 10월 달에 그 하마스가 이제 이스라엘 침공하면서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까지 불거졌고, 또 올해 특히 코스닥이 전 세계에서 상반기 1등했거든요. 네. 그 주역은 2차 전지인데 이게 이제 부메랑이 된 거죠. 그때 좋았던 게 지금 오히려 급락을 하다 보니까 증시를 또 끌고 내려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2차 전지가 주가 빠지면서 개인 투자분들의 수급도 많이 이탈됐고, 또 외국인들의 매수도 여전히 들어오질 못하다 보니까 증시 전체적으로 10월 들어서 약세 흐름이 이번 오늘 이제 10월 마지막 날인데도 불구하고 반등을 못하고 계속 좀 어려운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삼고 현상도 있었고 지정학적 리스크도 심화가 되고 있습니다. 거기 2차 전지주의 약세 역시도 지수를 끌어내리는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데요. 또 지난 시간에 저희가 또 고유가에 대해서 다뤘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중동전이 더욱더 확전이 되고 있는 상황인 만큼 앞으로의 유가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시점일 것 같습니다. 정유주들 전망 어떻게 봐야 할까요? 일단 정유주들은 국제유가가 일단은 오르질 못했어요, 거의. 예, 그러니까 지금 오늘 기준으로 국제유가가 전쟁 전보다 더 떨어졌거든요. 네. 예, 그렇기 때문에 국제유가 상승폭이 크지 않아서 일단 정유주들 그렇게 주가 흐름은 급락했다, 급등했다 이거보다도 좀 지지부진했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어쨌든 이제 확전 불확실성이 아직 남아있긴 한데,
그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는 않기 때문에 국제 유가가 크게 상승하기 좀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글로벌 또 석유 수요도 좀 둔화될 가능성도 지금 높은 상황이다 보니까 유가 상승은 좀 제한되지 않을까. 그렇지만 이제 지금 이번에 그 이제 미국에서도 미국 행정부에서 일단 이제 그 전력 비축유를 예전에 68달러에서 72달러 사이에서 매입을 하기로 했는데 이번엔 상단을 한 79달러까지 올려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유가는 80달러 밑으로 내려가기는 또 쉽진 않아요. 그래서 80과 90달러 내외, 지금 80달러 초반까지 왔기 때문에 다시 한번 유가 측면에서 봤을 때는 뭐 정유주는 그렇게 나빠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정유주 투자하실 때는 절대 장기 투자는 해서는 안 되고요. 왜냐하면 원유 수요는 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좀 트레이딩 전략으로 보시면 되겠고, 특히 이제 정유주 내에서 이렇게 배당을 많이 주는 그런 회사로 좀 압축을 하셔가지고 좀 짧게 대응하는 게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정유주에 대해서도 사실 역시나 국제유가 자체가 어느 정도 제한적인 움직임이 나타날 만큼 좀 짧게 대응하는 것이 좋겠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사실 이제 10월은 마무리가 됐지만 연말을 좀 바라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연말 랠리는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이런 시장 상황 속에서 어떤 키워드가 있는지 첫 번째 키워드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키워드입니다. 공포가 지배하는 시장입니다. 사실 우리 증시 너무너무 지금 안 좋은 상황이다 보니까 뭐 증권가에서는 패닉셀링 주의보를 내리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증시가 반등을 해야지 이런 것들 뭐 심리도 달라질 텐데 증시가 반등하기 위한 요건부터 좀 짚어봐야겠네요. 가장 중요한 건 이제 미국의 금리가 진짜로 언제 꺾일 거냐, 이거에 대한 이제 공감대가 형성이 돼야 되는데 오늘 좀 꺾이긴 했지만 시장에서는 뭐 아직 좀 부족한 것 같다. 좀 그런 이제 느낌인 것 같고요. 그래서 국채 금리가 여전히 너무 높거든요. 근데 이게 결국에 이제 FOMC도 이제 내일 또 열릴 텐데 이런 것들을 한 번 더 확인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미국이 더 이상 금리를 안 올리고 또 주말 이제 금요일 날 미국의 고용 지표가 나와요. 그런 것들이 좀 꺾이는 데이터가 나오면 더 이상 이제 금리는 추가로 상승은 안 하겠다라는 이제 공감대가 형성될 텐데 아직은 좀 시간이 좀 남아 있다 보니까 증시는 이제 고금리에 대한 좀 불안감이 아직까지는 좀 그 남아있는 그런 흐름이다 보니까 증시가 지금 쉽게 지금 위로 못 가면서 좀 부진한 그런 흐름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금리 상승은 어느 정도 끝난 것 같긴 한데 그걸 시장이 좀 아직까지는 좀 확실한 뭔가 이제 금리가 꺾일 만한 이벤트가 안 나오다 보니까 좀 인정을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금리 하락이 좀 나와야 된다. 이게 일단 1순위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금리 하락이 나와야 하는데 FOMC는 일단 현지 시간 오늘부터 내일까지 열리게 됩니다. 그리고 현지 시간 금요일에는 고용 지표도 발표가 되는 만큼 이전까지 체크를 해 보셔야겠는데 일단 금리 이슈를 빼놓고 말할 수가 없는 게 사실 뭐 미국만의 이슈가 아니라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이번 FOMC에서는 동결 가능성이 나타나지만 12월 FOMC에서는 사실 인상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는 만큼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우리 증시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일단 이제 저 개인적으로는 미국 금리 인상은 끝났다고 보고 있고요. 이제 여기서 더 올릴 이유도 별로 없는 상황이고, 왜냐하면 물가도 그렇게 높은 수준이 아니고 거기다 지금 제일 리스크가 국제유가인데 국제유가가 전쟁이 났는데도 오히려 더 빠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연준 입장에서 지금 이런 불확실한 상황에서 굳이 고금리 정책을 더 강화할 그런 필요는 없고요. 이미 또 연준 위원들이 많이 언급을 했죠. 지금 정도 국채 금리가 이미 올라왔기 때문에 이건 금리 인상한 거랑 똑같은 효과가 이미 발생하고 있다. 그래서 아마 12월뿐만이 아니라 내년 내내 아마 금리는 동결 내지는 이제 근데 중요한 거는 동결 쪽으로 앞으로 갈 것 같은데 이거보다 시장이 이제 언제 인하할 거냐 요거에 대한 초점을 맞출 것 같은데 그래서 우리가 11월보다는요 12월 FOMC가 더 중요하긴 하고요. 12월에 됐을 때 점도표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 지금 예상으로는 4분기 정도의 금리 인하할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만약에 12월 날 점도표를 확인을 했는데 생각보다 좀 당겨서 금리 인하를 할 것 같다. 그럼 증시가 좀 반응을 해주겠죠. 그래서 일단 금리 인하 시기가 내년 4분기에서 좀 앞쪽으로 단축되는지 요거를 우리가 좀 12월 달에 한번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12월 일단 지금은 금리 인하 시기가 내년 4분기 정도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12월에 나올 점도표를 보면서 이 시기가 당겨질지까지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금리 외에도 매크로적인 변수도 좀 체크를 해봐야겠습니다. 미중 제조업 지표 같은 매크로 변수는 어떻게 나타나고 있나요? 일단 이제 한국의 10월 수출은 이제 내일 발표가 될 텐데 아마 잘 나올 걸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20일까지는 플러스가 나서 괜찮아 보이고요. 또 미국과 중국의 근데 물론 이제 지금 오늘 나왔던 또 중국의 제조업 지표는 약간 좀 부진하게 나왔지만 전체적으로 방향성이 이제 미국과 중국 모두 다 제조업이 좀 개선되는 그런 방향으로 좀 가고 있고 또 최근에 PC라든가 스마트폰 재고가 이제 줄면서 이거 재고 확충하겠다. 그럼 이제 제조업 투자가 좀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제조업 쪽의 어떤 이제 경기에 대해서는 좀 긍정적으로 우리가 좀 평가를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다만 이제 시장이 이런 걸 반영을 못하는 게 결국 기본적으로 금리가 꺾여야 네. 이런 것들이 빛을 발하는데 이 금리가 이게 자꾸만 위에서 누르고 있다 보니까 이런 펀더멘털적인 측면에서 지표 개선이 아직까지 시장에 좀 제대로 반영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물밑에서 지난 2년 동안 안 좋았던 제조업 하락 사이클이 이제 어느 정도 종료되고 있다. 이렇게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조업 하락 사이클이 종료되는 등 펀더멘털적인 측면은 개선이 되고 있지만 사실 금리가 아직까지는 짓누르고 있다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다음 키워드도 화면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3분기 실적의 의미라고 키워드를 주셨습니다. 3분기 실적 시즌인데 사실 이것이 어느 정도로 지금 나타나는지를 봐야 되겠죠. 녹록지 못한 환경 속에서 사실 실적은 선방했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그럼 실적 발표 이후에 주가 흐름은 또 어떻게 나타나고 있나요? 일단 이제 3분기 실적은 굉장히 좀 이제 업종과 종목별로 너무 뭐 차별화가 극심한 것 같고요. 그리고 특징은 이 특히 고밸류 기업인데 그 기대치 못 미치면 그냥 그날은 폭락을 합니다. 네. 예, 그냥 급격하게 무너지는 그런 흐름들이 나오고 있어서 좀 상당히 아마 대응하시기 좀 어려우실 것 같아요. 근데 일단은 이제 나온 수치만 보면 기대보다 좀 잘 나왔던 섹터가 자동차하고 네. 타이어 업종 일단 실적 잘 나왔고요. 또 미국형 전력기기 회사들 그리고 이번에 어제 이제 S-오일도 실적 발표했는데 정유 좋았고요. 또 대한유와 같은 석유화학 기업들도 실적이 괜찮았습니다. 조선도 나쁘진 않았고요. 반면에 좀 기대 못 미쳤던 거는 반도체, 또 2차 전지가 요즘에 좀 주가 안 좋은데 실적이 좀 기대에 못 미쳤고 또 건설기계라든가 대형 화장품, 면세점 이런 이제 업종들은 실적이 좀 기대에 못 미쳤는데 근데 무조건 뭐 기대에 못 미쳤다고 주가가 빠지거나 네. 기대 이상이라고 해서 가는 건 아닌 게 자동차는 실적 잘 나왔거든요. 근데 네. 주가가 오히려 반대로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의 전망이 더 중요하긴 한데 이런 이제 업종들이 그 기대 이상, 기대 이하의 어떤 실적을 좀 발표를 했고요. 다만 이제 이 안에서 반도체나 석유화학, 타이어, 조선업종 같은 경우는 내년 실적은 좀 좋다라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쪽들은 한번 포커스를 맞춰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업종별로 어떻게 실적이 나왔는지를 짚어주셨고요. 사실 실적 자체도 중요했겠지만 앞으로의 전망 역시도 바라볼 만한 점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또 실적 발표 이후에 사실 종목별로 좀 극명한 온도차가 보였던 종목들도 있었습니다. 특히나 뭐 LG생활건강의 경우에는 어닝 쇼크 소식이 나오면서 주가가 급락세를 보였고요. 반면에 JS 코퍼레이션 같은 경우 실적 발표 당일에 상한가 마감을 했고 다음 날까지도 급등세를 연출하기도 했는데 이렇게 주가의 온도차가 많이 날 만큼 실적이 나온 건가요? 또 LG생활건강은 이제 중국 비중이 좀 높은 기업인데 중국 사람들이 이제 한국에 오는데도 불구하고 리오프닝을 하는데도 실적이 좀 생각보다 안 좋았거든요. 네. 이제 그만큼 그 과거 같으면 수혜를 받았을 텐데 우리나라 기업들이 만드는 제품을 이건 이제 구조적인 것 같아요. 중국 기업들이 다 만들어요. 요즘에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국 자체적으로 그걸 소화를 하다 보니까 한국 기업들이 중국에 가서 일단은 이제 뭔가 수혜를 받을 만한 게 과거보다는 좀 낮아진 그런 상태고 FNF도 이번에 실적 나왔는데 네. 주가 오히려 급락을 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 중국 소비에 대해서는 시장에서는 좀 뭔가 좀 아직까지 물음표를 좀 띄우고 있는 상황이고 그게 뭐 LG생활건강만 그런 게 아니라 삼성전기, 호텔신라 이런 기업들 대부분 중국 비중이 좀 높거든요. 네. 그러니까 다 실적 발표하고 주가가 좀 안 좋았습니다. 근데 반대로 JS 코퍼레이션이라든가 뭐 이번에 보니까 효성중공업 같은 기업들 보면 미국형 기업들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쪽은 또 숫자가 좀 잘 나왔고 그 주가도 좀 반응을 해줬는데 어쨌든 그 중국이냐 좀 비중국이냐에 따라서 좀 시장에서 받는 그런 온도차가 좀 다르지 않나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번에 또 실적 발표에서 또 특징적인 게 비용을 좀 줄였던 기업들의 실적이 좀 괜찮아요. 네. 아까 타이어 잠깐 말씀드렸지만 타이어도 성장은 아닌데 비용을 확 줄이다 보니까 어닝 서프라이즈가 좀 나왔거든요. 그래서 확실히 그 이렇게 비용을 좀 절감하는 그런 업체들에 대해서도 시장은 일단은 좀 높은 점수를 주고 있고 그리고 뭐 오늘 뭐 삼성전자가 좀 주가 부진하긴 하지만 네. 어쨌든 이제 그 반도체에 대해서도 그래도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이유는 여기서 더 나빠지겠냐 업황 턴어라운드에 대한 기대감들이 좀 남아 있다 보니까
그쪽에 대해서도 전망들은 좀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어쨌든 중국 비중이 너무 높고 중국이 우리나라 기업들을 대체할 수 있는 그런 상품군을 보유한 기업들은 확실히 시장에서는 좀 냉정하게 지금 평가를 하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실적 시즌 내에서도 뭐 중국이냐 비중국이냐에 대해서도 좀 엇갈렸고 거기에 비용 절감을 어느 정도 했느냐에 따라서도 주가가 엇갈림이 나타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연말 전략을 업데이트해볼 시점인데 3분기 실적이 시사하는 바가 좀 궁금합니다. 3분기 실적을 보고 좀 확대해 볼 만한 섹터가 좀 나타났을까요? 일단 이제 3분기 실적 자체보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망이 더 중요하거든요. 근데 3분기는 좋은데 4분기 내년 전망이 좀 안 좋으면 주가는 오히려 좀 빠지는 경우가 많고 지금 안 좋아도 3분기 아니면 이제 내년 전망이 좋아지면 오히려 좀 주가가 괜찮았던 그런 흐름들이 나오니까 방향성에 여러분들이 초점을 맞추고 좀 보시면 좋겠고 확실히 방향성이 나아지는 업종은 한 3가지 정도 좀 보고 있는데 반도체 업종 일단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년 보면 굉장히 편한 업종 중에 하나고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업종 전체 통틀어서 내년 전망이 그러니까 실적 전망이 가장 이제 위가 좀 높은 업종은 조선 업종입니다. 네. 그동안 조선 업종이 몇 년간 적자를 냈는데 올해부터 지금 흑자로 조금씩 전환되고 내년에는 이제 고가 선박이 반영되면서 실적은 더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번 3분기 실적도 좋았는데 앞으로도 전망이 또 좋은 섹터 중에 하나가 바로 클라우드 업종. 이제 네. 미국에서도 사실 이번에 뭐 아마존도 그렇고 마이크로소프트도 주가 올라갔던 게 사실 이제 클라우드 쪽이거든요. 근데 한국에서도 보면 뭐 삼성 SDS 같은 기업들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이제 클라우드 쪽 매출이 늘어나면서 주가도 좀 좋았거든요. 그래서 그 한국에서도 클라우드 관련된 이제 사업들을 하는 기업들이 있다면은 그쪽에 포커스를 맞춰 보시는 것도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조선, 클라우드 이쪽은 한번 계속 주목할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의 방향성을 살펴보셔야 하는데 반도체와 조선 그리고 클라우드 업종을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마지막 키워드까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전기차 시장 브레이크라는 키워드입니다. 아무래도 뭐 테슬라의 어닝 쇼크 얘기를 빼놓고 말할 수가 없겠죠. 사실 연초와는 굉장히 분위기가 너무 달라요. 사실 연초만 하더라도 우리 시장에서도 2차 전지주들 계속해서 주목을 받았었는데 앞으로 좀 어떻게 봐야 할까요? 사실 오늘도 이제 테슬라가 충격파가 좀 있었죠. 네. 뭐 파나소닉이 감산한다. 이렇게 또 이제 그 얘기가 좀 나오면서 테슬라 주가가 5% 빠지니까 오늘 뭐 국내 증시에서도 이제 배터리 관련된 기업들의 주가 좀 안 좋은데 어쨌든 전기차 시장이 둔화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일단 이제 금리가 너무 높거든요. 그래서 전기차도 할부로 많이들 사기 때문에 네. 이 고금리가 장기화되면 할부 금리가 올라서 사실은 이제 구매하기가 좀 쉽지 않은 거죠. 그리고 이제 그동안은 이렇게 값비싼 전기차를 많은 사람들이 좀 샀던 이유가 얼리 어댑터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뭔가 좀 새로 나오면 처음부터 사려는 분들, 가격 상관없이. 근데 그런 분들의 수요는 끝났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나머지 일반 대중들이 사야 되는데 대중들이 봤을 때 이렇게 금리 높고 아직 충전 시설도 좀 미비하고 네. 굳이 뭐 내가 지금 살 필요 있나? 어차피 가격 떨어질 텐데. 그러니까 더 기다리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약간 이제 그 수요 공백 상태죠. 네. 거기에 또 유럽과 중국의 전기차 보조금이 좀 축소되면서 이런 이제 정책적인 면도 뒷받침이 안 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기차에 대해서 그동안은 의문 보호가 없었거든요. 아, 이건 무조건 성장이다 이랬는데 갑자기 이제 기스가 나기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이런 움직임들이 지금 이제 갑작스럽게 이번 3분기 실적 발표를 계기로 해서 나오다 보니까 시장은 좀 굉장히 이 전기차 시장에 대해서 높은 밸류를 줬다가 이제 이거 높은 밸류 줘야 되나? 약간 이제 고민에 들어간 좀 그런 시기로 이제 전환이 되면서 여기 관련된 기업들의 주가가 좀 굉장히 부진한 그런 상태인 것 같습니다. 네, 고금리가 장기화되면서 사실 전기차 시장 자체의 열기가 좀 떨어졌습니다. 일반 소비자들이 지금 소비를 해야 될까라는 물음표가 있는 시점인데요. 그런데 뭐 테슬라, 제너럴 모터스 그리고 포드의 경우에는 이런 부분을 생각하면서 전기차 비관론이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현대차의 경우에는 전기차 전략을 계속해서 강행을 하는 모습이잖아요. 그렇다면 앞으로 이 부분이 부메랑이 돼서 악재로 작용하게 되지는 않을까요? 근데 지금 이제 현대차도 주가가 이렇게 실적 좋은데도 못 가는 건 내연기관에서 번 돈은 인정한 시장이 잘 안 해줘요. 어차피 내연기관 다음은 전기차인데 네. 이거 아무리 잘 벌어도 이게 유지가 되겠냐. 약간 이제 이런 뉘앙스고 결국엔 전기차 쪽에서 뭘 보여달라는 건데 근데 지금은 보여주고 싶어도요. 이게 수요가 좀 둔화되기 때문에 네. 이건 뭐 현대차만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좀 시간이 걸리죠. 근데 그 과도기에서 지금 돈은 잘 버니까 그래서 현대 기아가 많이 빠지진 않아요. 근데 오르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으로 지금 가고 있다. 근데 이번에
정의성 회장이 이제 얘기했던 건 포드나 GM이나 일부 기업들은 좀 전기차 이 전략에 대해서 약간 좀 발을 뺐거든요. 좀 약간 물러서서 네. 좀 더 두고 보겠다, 연기하겠다 이런 뉘앙스인데 정의성 회장은 굉장히 단호하게 우린 그냥 갈 길 간다. 예. 그 얘기는 뭐냐면은 저는 그래서 현대차 잘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 스마트폰 시장이 어떻게 변했는지 기억하시잖아요. 피처폰에서 네. 스마트폰으로 갔을 때 삼성과 애플은 살아남았지만 그때 좀 민기적거렸던 몇몇 기업들은 망해버렸어요. 특히 대표적인 게 노키아는 망했죠. 못 넘어갔어요, 스마트폰으로. 왜냐하면 당시 피처폰이 잘 팔렸거든요. 네. 근데 이미 시장은 바뀌고 있는데 대응을 못한 거죠. 근데 현대 기아도 지금 비슷한 상황 같아요. 여기서 이거 좀 안 좋으니까 좀 뒤로 물러설까? 그거보다는 좀 약간 손해를 본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밀어붙이는 밀어붙이는 거죠. 게 네. 저는 맞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제 전기차로 만약에 바뀔지 안 바뀔지 명확하지 않으면 좀 멈춰도 되지만 변하는 건 명확한 팩트잖아요. 근데 그 상황에서 단지 지금 수요 안 좋으니까 좀 물러서겠다. 이러면 그게 오히려 그게 부메랑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현대차 정의성 회장의 전략은 굉장히 합리적이다. 예. 다만 이게 성과가 나려면 25년입니다. 25년에 신차들도 많이 나오고 그때 본격적으로 이제 전기차 시대가 열리거든요. 그래서 조금 시차는 있겠지만 저는 어쨌든 좀 잘하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방금 전에 이사님 2025년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때까지 현대차의 주가는 좀 지지부진할까요? 지지부진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이제 시장이 뭔가 25년에 명확한 성장이 보이면 이제 그걸 네. 반영을 하는데 지금 당장은 알 수가 없잖아요. 네. 그리고 내년 상반기까지는 약간 수요 공백이거든요. 그럼 주가는 부진한데 내년 하반기에 현대차, 기아가 이제 현대차가 미국의 조제 공장이 완공이 돼요. 네. 그럼 이제 그때부터 인플레 감축법에 의해 보조금 받아요. 이제 지금 못 받잖아요. 그럼 이제 그때부터 이제 그런 것들을 반영을 해 나가겠죠. 그리고 주가라는 거는 25년에 만약에 성장이 네. 나오면 24년 하반기부터 반영하거든요. 그게 딱 맞물릴 것 같아요. 그래서 상반기까지는 조금 지금 현재로서는 부진할 것 같고요. 하반기부터 좀 주가 상승을 기대해도 되지 않나. 이렇게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부터 좀 주가 상승이 기대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전기차 수요가 둔화된다면 2차 전지주 역시도 힘을 내지 못할 겁니다. 2차 전지주 역시나 힘이 많이 빠져 있고요. 그렇다면 이제 2차 전지주는 끝났다고 봐야 하는 건지 아니면 좀 시선은 뭐 LF 배터리 이런 쪽으로 좀 돌려봐야 할지 2차 전지주에 대한 투자 전략은 저희 어떻게 짜야 할까요? 사실 이게 오늘까지도 주가 흐름 보면 많은 네. 분들이 아마 그러실 거예요. 진짜 끝난 거 아닌가. 네. 아마 그런 이제 걱정들이 많이 되실 것 같고 이게 불과 지금 3개월 지났는데 너무 온도차가 심하거든요. 7월에는 정말 배터리 없으면 정말 소외받았던 네. 그런 시장인데 지금 오히려 배터리 갖고 있으면 고통스러운 좀 그런 시장으로 완전히 바뀌어버렸어요. 그래서 참 불과 4개월 만에 업황이 이렇게 바뀔 수도 있나 이런 좀 의구심이 들 텐데 2차 전지가 끝났다고 보지는 않는 게 왜냐하면 전기차 시장은 제대로 아직 열리지도 않았어요. 그렇기 네. 때문에 끝났다고 보긴 좀 무리가 있고 다만 이제 주가가 너무 먼 미래까지 선반영을 빨리 해버리다 보니까 그 후유증이 지금 발생하고 있다. 거기다가 지금 2차 전지를 이끌었던 주요 개인 투자분들이 지금 매수 여력이 없습니다. 근데 외국인들은 2차 전지에 아직까지 그렇게 관심이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누군가가 새로운 신규 수요가 좀 들어와야 주가 올라가는데 지금 다들 이제 관망하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좀 어려운 주가 흐름이 나오고 있고 또 중요한 건 전기차 수요 살아나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지금 당장은 안 보이거든요. 네. 근데 똑같아요. 금리가 꺾여야 됩니다. 근데 금리는 내년엔 좀 꺾일 텐데 일단 지금 당장은 또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연말까지는 어쨌든 좀 2차 전지주 갖고 계신 분들은 좀 답답하시더라도 주가가 크게 오르긴 좀 쉽지 않은 상황에서 그냥 좀 당분간은 횡보하는 네. 그러니까 주가가 여기서 더 빠지기보단요. 옆으로 좀 늘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 내년 연초에는 좀 반등할 것 같아요. 네. 내년 연초에는 수급 부담도 좀 완화되고 금리도 지금보다 좀 안정감 찾을 것 같고 또 이미 주가는 안 좋은 거 지금 반영을 하고 있잖아요. 다만 이제 2차전지 보실 때 옥석 가리기는 계속 좀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미국에서 계속 수혜를 받을 수 있거나 중국과의 경쟁에서 이길 수 있는 기업이라든가 그런 기업들 위주로 그리고 올해 주가가 안 올랐던 2차전지도 찾아보시면 되게 많아요. 근데 빠질 땐 같이 빠지거든요. 네. 그래서 차라리 저는 올해 주가 부진했던 2차 전지 업종 내에서 한번 선택을 해보는 것도 좀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차 전지주 내에서도 업종 안에서 옥석 가리기가 필요는 하겠지만 접근해도 괜찮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보유자분들의 경우에 사실 많이 답답하실 테고요. 그렇다면 2차 전지주도 그가 많이 올랐던 부분이 있었으니까 그때 관심을 가지셨던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지금의 저가 매수의 기회로 활용을 해봐도 괜찮을까요? 근데 급할 필요는 없어요. 네. 급할 필요는 없고요. 어차피 지금 이렇게
테슬라마저도 이런 좀 얘기를 고금리에 대한 이제 언급을 했기 때문에 당장 주가가 V자로 올라가기는 어렵고, 그리고 현재 만약에 내 현금이 있다면 2차전지 말고도 2차전지보다 더 매력적인 업종도 찾아보시면 많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선순위에서 지금 2차전지 밀릴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2차전지를 담는 것보다는 일단은 한 연말까지는 좀 더 살펴보시고 공부를 하셔가지고 내년 2차전지에서 그래도 좀 높은 수익률을 낼 수 있는 그 2차전지가 뭐가 있을까? 왜냐하면 2차전지도 종목이 너무 많거든요. 그러니까 뭐 양극재, 음극재, 뭐 분리막, 동박도 있고. 네. 근데 사실 올해 양극재 말고는 또 그렇게 오른 건 별로 없어요. 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양극재보다는 올해 많이 못 올랐던 그런 섹터 내에서도 한번 한 1, 2개월 정도 고민을 하셔가지고 찾아내는 그런 게 중요하지. 그냥 단지 빠졌으니까 언젠가 오르겠지. 이런 전략보다는 네. 차라리 그럴 거면은 다른 업종을 저는 선택하는 게 더 낫지 않나.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2차 전지주 중에서도 올해 좀 관심을 받지 못했던 쪽에 조금 더 네. 공부가 필요해 보이는 시점이네요. 그렇다면 앞서서 세 가지 키워드를 살펴봤고 이제는 염승환 이사님의 촉이 본격적으로 가동할 시간입니다. 그러면 11월 저희 투자 전략은 어떻게 짜가면 좋을 것 같고 어떤 업종에 조금 더 집중을 하면 좋을까요? 일단 이제 낙폭도 크고 지금 뭐니 해도 우리나라 증시는 굉장히 저평가된 건 맞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은 도망갈 구간은 절대 아니고요. 11월 반등을 좀 기대하면서 어쨌든 주식은 좀 비중은 늘려야 될 시기고, 근데 많은 분들이 아마 현금은 없으실 거예요. 그래서 포트폴리오를 한번 재편할 필요는 있다. 그래서 지금은 주식 비중을 줄이는 것보다는 어쨌든 늘리거나 유지를 하시면서 어느 업종으로 내가 좀 재편을 해볼까, 좀 더 비중을 실을까, 그걸 한번 고민을 하시면 좋겠고, 그리고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제 금리가 안정되는 거, 그 네. 금리가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가 어느 날 갑자기 큰 폭으로 하락할 수도 있어요. 어떤 시그널이 나와서. 그럼 그때는 본격적으로 시장이 한번 위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게 나올 때까지는 증시는 좀 답답할 수 있겠지만 2,300 이하에서 뭐 너무 두려움을 가질 필요는 없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반도체라든가 조선업종 관심 좀 필요해 보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중국 소비주들이 좀 괜찮더라고요. 네. 근데 중국 소비주도 어쨌든 중국인들이 아직까지 우리나라에 많이 안 왔어요. 그러니까 2019년 대비해서 절반밖에는 아직 안 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중국인들이 오는 거는 아마 내년도에 더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중국 소비주 내에서 경쟁력 있는 기업들도 한번 보시면 좋겠고, 또 우주항공주, 이건 정책 수혜주고요. 클라우드 업종까지 하셔가지고 한번 눈여겨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눈여겨보면 좋을 업종까지 좀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짚어주신 업종 중에서도 보면요, 반도체주의 경우에는 주도주로 자리할 수 있겠다는 기대감도 있었는데 사실 아직 주도주다라는 생각이 들진 않거든요. 이 반도체주들이 주도주가 되기 위해서 선행되어야 될 요건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사실 이제 반도체도 근데 이제 반도체 주가에 가장 영향을 많이 주는 것 중에 하나가 네. 미국의 이제 금리거든요. 미국의 금리라든가 중국의 이제 정책 유동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인데, 중국은 사실 요즘에 부양을 하니까 괜찮은데 네. 미국 금리가 너무나 지금 높다 보니까 이게 결국 미국 수요가 둔화되면 어떡할까? 이게 이제 기저에 깔려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반도체에도 이게 좀 긍정적으로 작용을 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일단 그래서 반도체도 일단 매크로상으로는 어쨌든 지금 미국의 금리가 안정되는 게 일단 중요하고, 펀더멘탈은 괜찮아요. 지금 왜냐하면 지금 수출 데이터 증가하고 있고, 오늘 삼성전자도 IR에서 내년도 전망 괜찮게 보더라고요. 또 PC라든가 모바일 쪽에 대해서도 좀 내년도 수요는 좀 긍정적일 것으로 좀 전망들이 나오고, 특히 교체 수요가 내년에 좀 늘어날 걸로 네. 보고 있어서 업황은 좋아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업황이 안 좋아도요, 이 반도체는 장점이 감산하면 되거든요. 그냥 공급 줄이면 네. 업황은 어쨌든 재고가 줄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할 수 있는 또 위치에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반도체는 좀 시간 문제 아닌가. 다만 이제 모든 게 똑같습니다. 이 금리나 달러가 좀 안정화돼야 이게 외국인 매수 들어와서 이게 한번 움직일 텐데, 그게 아직 안 보여서 좀 네. 시간은 좀 걸리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역시나 반도체 역시도 좀 금리 이슈가 있다고 짚어주셨고요. 또 짚어주신 업종 중에서 조선업종 역시도 사실 슈퍼사이클 기대감도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실적 자체도 최근 들어 좀 긍정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조선 섹터 외에도 조선 기자재주까지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두 섹터 중에서 만약에 고르게 된다면 어디에 조금 더 무게를 실으면 좋을까요, 이사님? 근데 일단 이제 조선 이제 큰 이제 선박을 만드는 이제 대표 주자들이 네. 먼저 움직여줘야 되거든요. 그래야 기자재가 같이 가니까. 그래서 저는 일단 뭐 투자를 하고 안 하시건 간에 만약에 내가 조선 기자재를 내가 한다고 해도 네. 조선 이제 대표 회사들에 대해서 주가 움직임이나 실적은 항상 먼저 체크를 하시면 좋겠고, 다만 이제 주가가 만약에 위로 그러니까 이 업황 자체가 위로 간다면
조선 기자재가 더 낫겠죠. 왜냐하면 그 훨씬 만약에 반도체도 똑같아요. 삼성전자보다는 움직일 땐 반도체 소부장이 더 많이 가는 것처럼. 네. 그래서 조선 기자재 선택도 저는 좀 괜찮다. 다만 조선 기자재 내에서는 요즘에 어쨌든 가장 긍정적인 게 LNG 쪽이거든요. 네. 그래서 LNG 선박과 관련된 그런 기자재를 한번 보시는 게 어떨까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조선에서 조선 기자재까지 확장을 해도 괜찮고 거기서 LNG 선박과 관련된 쪽을 바라보면 좋겠다고 짚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이베스트 투자증권 염승환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오늘장 내일장 일부에서 전해드린 내용 정리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오늘장 내일장 일부의 핵심입니다. 우리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을 내놨습니다. 이 안에서 첨단 기술을 키우겠다는 의지를 보여줬는데요. 이 안에서 양자 기술의 수혜가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탑픽 종목은 엑스게이트를 짚어주셨습니다. 이후에서 우리나라 양자 기술의 러브콜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성장이 기대된다고 짚어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번 달 이후 다음 달부터의 전략에 대해서 여쭤봤습니다. 염승환 이사님의 픽은 반도체와 조성, 클라우드 등을 짚어주셨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아울러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하는 피해 사례가 늘어나는 만큼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장 내일장 1부에서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잠시 후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